천한 것은 천하게 살아라. 계모는 쥐가 갉아먹은 누더기 이불 한 채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비단으로 이름 높던 최진사 집 막내딸 연희는 맨발로 대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 누더기 이불 안감 속에 집안을 다시 뒤집을 어머니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내포 땅에 비단으로 이름을 날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진산의 가문은 3대째 비단 점포를 운영하며 내포 일대에서 가장 이름 높은 부호였지요. 비단 한 필이 쌀열 가마니 값에 거래되던 시절이었으니 최진사 집 대문 앞에는 아침마다 장사치들이 줄을 섰습니다. 충청도 안팎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최진산의 비단을 탐냈고 봄이면 봄마다 그 점포 앞에 늘어선 행렬이 장터 어기까지 이어졌지요. 최진사 점포에서 파는 비단은 여느 비단과 달랐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깊었으며 햇살 아래 두면 색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 이마다 최진사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비결은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고운 비단이 햇살에 나부끼는 점포 안쪽으로 향긋한 천 냄새와 기름질,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 번화한 집안에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 하나 있었지요. 안채 가장 후미진 방, 하루 종일 바늘을 잡고 앉아있는 소녀 하나였습니다. 최진사의 막내딸 연희였지요. 나이는 16, 몸은 가냘펐지만 앉은 자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지요. 연희의 목에는 언제나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가는 실에 꿰어 걸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끼기엔 작고 놀이개로 달기엔 투박했지요.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닌 그 소박한 가락지를 연희는 단 하루도 벗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의 뜻을 묻지 않았고 연희도 아무에게 설명하지 않았지요. 연희의 친어머니 옥부는 연희를 낳다 산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볼 때마다 옥분마님 판박이라 했습니다. 눈썹이 반달처럼 보았고 눈빛이 고요하면서도 맑았지요. 무엇보다 색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여느 아이들이 장터에서 물건에 눈을 돌릴 나이에 연희는 천 끄트머리 한 올의 빛깔만 보고도 진품과 가품을 가려냈지요. 계모 조씨가 들여놓은 비단 더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이 좋은 것이라 우기는 비단을 연희가 손끝으로 한번 훑고는 이건 홍화물이 아니라 소목을 섞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상인은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최진사는 그런 연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손끝도 신통하여 헌 옷의 솔기를 뜯어 다시 지으면 새 옷보다 나았지요. 비단 자투리 몇 조각을 이어붙여도 어색한 데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필이었던 것처럼 이어졌지요. 하지만 그 재주는 조씨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연희를 쓸데없이 눈만 높은 것이라 불렀지요. 친딸 명옥에게는 비단 저고리를 입히고 옥비녀를 꽂아주면서 연희에게는 무명치마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옥은 그 비단 저고리를 입고 연희 앞을 일부러 천천히 지나치곤 했지요. 가볍게 치마 끝을 들어 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연희는 못 본 척 바느질에 눈을 박았지요. 그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울하다 여기는 순간 가슴 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그것이 차오르는 동안에는 바늘을 잡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연희는 밤마다 목에 걸린 은가락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감싸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이 가락지를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간직하셨을까? 그 물음에는 답이 없었지요.
하지만 묻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은 고요해졌습니다. 조 씨가 최진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최진사가 호라비로 지낸다는 소문이 퍼진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먼 친척 대기를 도우러 왔다는 명목으로 내포에 당도했지요. 첫날부터 조 씨는 눈이 밝았습니다. 점포 규모를 보았고 창고 안을 보았고 몸종의 수를 헤아렸지요. 그런 뒤 최진사 앞에서는 조용하고 다소곳한 몸가짐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지 않아 조 씨는 안방마님이 되었지요. 안방마님이 된 뒤로 조 씨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살림살이를 챙긴다는 이유로 점포 장부를 자기 손에 넣었지요. 이어서 믿을 만한 비단 장수들과 몰래 거래하며 이문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점포 안에서 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최진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딸 명옥은 조 씨보다 욕심이 더 노골적이었지요. 연희가 며칠을 공들여 지은 저고리를 빼앗아 입고서 자기가 지었다고 우겼습니다. 연희가 비단 더미 앞에서 색배합을 척척 맞춰내면 제 동생은 운이 좋은 아이입니다라며 웃어 넘겼지요. 동생이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기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병석에 눕기 시작하자 두 모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지요. 연희를 면전에서 아버지 재산이나 축낼 식충이라 불렀고 몸종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연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를 거닐던 연희는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조 씨가 사랑채 문서함을 뒤지고 있었지요. 손이 분주했고 무언가를 꺼내 촛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 씨의 눈이 연희와 마주쳤지요. 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약재를 찾는 중이란다. 어서 들어가 자거라.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으면서도 그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다소곳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강물 위에 얇게 언 얼음 같았지요. 겉은 매끄러웠지만 밟으면 발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숨을 거두기 사흘 전부터 잠깐씩 정신이 들 때마다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앙상했지요. 예전에 비단 더미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던 그 손이 맞나 싶을 만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차갑지 않도록 입김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뜨면 연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쉰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연희야,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최진사는 끝내 말하지 못했지요. 입을 열려다 힘이 빠지는 것처럼 눈이 감겼고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최진사는 연희의 손을 쥔 채 숨을 거두었지요. 곡소리가 처마 아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몸종들이 울었고 문중 어른들이 모여들었지요. 조 씨도 울었습니다. 흰 수건으로 눈을 누르며 훌쩍였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 곡소리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 씨의 눈가에 눈물은 있었지만 눈빛이 슬프지 않았지요. 창문 너머 저 멀리 점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지요. 하룻밤 사이 몸종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희의 밥상이 늦어졌지요. 방 안화로에 불을 지펴주는 이가 없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몸종들이 연희와 눈이 마주쳐도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연희는 싸늘한 방 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가 가슴 안에서 뒤섞였지요. 슬픔은 눈물로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공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 소리가 거세졌고 곡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요. 연희는 이불을 여미며 은가락지가 있던 자리, 목 아래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을 때 연희는 비로소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지요. 그 공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사무제가 끝나기 무섭게 조 씨가 연희를 대청마루에 세웠습니다. 집안 비단 몇 필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창고를 열어보니 좋은 비단 3필이 사라졌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연희뿐이라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몸종들은 줄줄이 불려 나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중 어른들도 모두 조 씨의 편이었습니다. 연희는 입을 열었지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조 씨는 긴 설명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마당 창고 쪽으로 몸종을 들여보내더니 잠시 후 쥐가 갉아먹은 낡은 호칩을 한 채가 마당 한복판에 던져졌지요. 구석에 쌓여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가장자리는 헤어졌고 군데군데 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색이 바래도 이리 바랄 수 없을 만큼 빛이 죽어 있었지요. 조 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천한 것은 천하게 살아라. 이것 하나 들고 나가거라. 연희는 그 이불을 두 손으로 안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발이 차분히 움직였지요.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명옥이 비단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몸종 하나가 작게 웃음을 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문이 눈앞에 있었지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였지요. 조 씨는 연희의 앞으로 빠르게 돌아 나오더니 연희의 목에 걸린 실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은가락지가 실에서 떨어졌지요. 조 씨는 그것을 손바닥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 집 것이다. 연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눈을 보았지요. 조 씨는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지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지요. 쾅,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맨발 앞에 얼어붙은 흙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바람이 볼을 핥히었습니다. 누더기 이불 끝자락이 바람에 퍼덕이며 연희의 발등을 스쳤지요. 연희는 그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집 안에는 연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있었지요. 그리고 연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언제부터 감각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발바닥이 시렸고 그 다음엔 저렸고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었지요. 연희는 누더기 이불을 온몸에 두르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내포 장터로 가는 길이었지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발목 위까지 올라왔고 두 발 내디디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흰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연희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눈 위에 닿았지요. 일어서려 했으나 발에 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그대로 있었지요. 이대로 눈 위에 몸을 뉘이면 차갑겠지만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아도 되는 건지 16해를 살았어도 이게 전부인 건지 묻고 싶었지요.
묻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옆으로 눈 위에 누웠지요. 그때였습니다. 품 안에 안고 있던 누더기 이불이 눈을 맞아 젖으면서 안감 쪽에서 무언가 배어 나왔지요. 노랗고 짙은 색이었습니다. 꽃물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물감 같기도 했지요. 연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보아도 분명했지요. 이불 안감에 스며든 색이 눈의 차가운 기운에 반응하여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번진 것이 아니었지요. 마치 누군가 정성 들여 술을 놓은 것처럼 일정한 형태를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 찾아야 한다. 연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무릎이 떨렸지요. 하지만 이제 발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품 안에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에 눈 속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목숨이었지요. 연희는 이불을 다시 단단히 여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장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장터까지 가는 길에 고갯마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르내리는 것도 없이 평지로 돌아가면 2배 거리였지요. 연희는 고갯마루를 올랐습니다. 눈이 쌓인 고갯길에서 2번 미끄러졌고 한 번은 무릎을 찧었지요. 그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올라섰을 때 내포 장터의 불빛이 멀리 보였지요. 작은 불씨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불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요. 장터 뒷길로 접어들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그늘지고 좁아 어지간한 사람은 지나치기 마련이었지요. 그 골목 가장 안쪽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낡은 작업방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연희는 발이 그쪽으로 이끌렸지요. 더 이상 걸을 기운이 없어 그 불빛에 매달린 것이기도 했지만 그 방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묘하게 발을 붙들었습니다. 짙고 복잡한 냄새였지요. 풀냄새, 쇠냄새, 오래된 물 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연희가 쓰러졌지요.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노인이었지요. 수염이 희고 눈에 빛이 없었습니다. 흰자위만 남은 눈이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허둥거리지 않았지요. 손을 내밀어 연희가 쓰러진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고는 연희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온기가 있었지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천장에는 말린 풀 뭉치들이 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크고 작은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지요. 색색까지였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연에서 나온 색들이었지요. 연두, 쪽빛, 황토, 자줏빛. 노인은 연희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내밀고는 연희가 안고 있는 누더기 이불 쪽으로 코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깊이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동작이었지요. 이 냄새는 이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것을 가져왔느냐?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잊혀진 황금 염색이다. 50년 만이야. 연희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안 이야기, 계모 이야기,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쫓겨나던 날 밤 이 이불의 안감에서 색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까지였지요. 노인은 연희의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연희가 말을 마치자 한참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물어보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살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비라 부르거라. 나는 석봉이다. 너는 내 수양딸이 되어 염색을 배울 것이다. 연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그 낡은 작업방 구석에서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잠을 잤습니다. 석봉은 연희에게 염색의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풀을 고르는 법, 꽃을 삶는 시간, 천의 색이 스며들게 두는 온도, 헹굴 때의 물 온도까지 하나하나였지요. 연희는 눈이 밝고 손이 빨랐습니다. 석봉이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두 번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석봉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색을 내려면 물이 달라야 했지요. 일반 우물물로는 색이 탁해지거나 천에 얼룩이 졌습니다. 철분과 석회 성분이 적절히 섞인 특수한 광천수가 있어야 색이 맑고 깊었지요. 그 물이 솟는 곳은 장터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곡은 산적 패거리가 틀어지고 있었지요. 두목의 이름은 막쇠였습니다. 키가 장대 같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내로 계곡 입구를 막고 지나는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뜯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워 그 계곡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석봉에게 여쭤보았지요. 다른 물로는 정말 안 됩니까? 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배합도는 그 물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다. 다른 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색은 낼 수 없어. 연희는 이튿날 새벽 일찍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산적 두리창을 들고 막아섰지요. 연희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달아나지도 않았지요. 산적들이 어이없어 하는 사이 연희는 말했습니다. 두목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막쇠 앞에 끌려갔을 때 연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막쇠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천막 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을 연신 긁적이고 있었지요. 손등과 손목에 걸쳐 붉은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피부병이었지요. 연희는 그 손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고습도와 더러운 물이 다 생기는 것이었지요. 막쇠가 연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동안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르신의 손,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막쇠가 비웃었지요. 하지만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연희는 계곡 아래쪽에서 쑥과 느릅나무 껍질을 구해다 달인 뒤 그 물로 천을 적셨지요. 그 천을 노파의 손에 하루 2번씩 감싸 주었습니다. 첫날에는 변화가 없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반점 가장자리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노파가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가렵지 않아. 막쇠는 말없이 연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연희를 내려다보다가 뒤로 돌아 계곡 안쪽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들어가거라. 연희는 그날부터 계곡 광천수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쇠의 패거리는 이후에도 연희가 계곡에 오면 길을 내주었지요. 단 한 번도 통행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광천수를 길어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지요. 색은 천을 물들이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답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사흘을 내리 쏟아지더니 하루아침에 또 그쳤지요. 작업방 안은 습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석봉은 장터 약재상에 심부름을 가고 없었지요. 연희는 혼자 등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그 누더기 이불이 있었지요. 처음 그 이불에서 색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던 날부터 연희는 안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혼자였고 등불도 밝았지요. 연희는 이불의 안쪽을 펼쳐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칠밥이 보였지요.
겉감과 안감을 잇는 실밥이 유독 촘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느 이불과 다른 이상하리만큼 세밀한 박음질이었지요. 연희는 바늘을 꺼내 그 실밥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뜯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안감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쪽 두 겹의 천 사이에서 무언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헝겊한 조각이었습니다.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빼곡하게 무언가가 수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등불을 바짝 당겨 가져갔지요. 글씨였습니다. 그림도 있었지요. 작고 섬세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그 헝겊 위에는 세 개의 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에는 어떤 꽃을 어느 비율로 다리는지, 광천수는 어느 온도에서 몇 시간 사용하는지, 천의 종류에 따라 색을 들이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황금색, 그 특별한 빛깔을 내는 방법이 따로 한 단락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끝 귀퉁이에 이름이 있었지요. 작고 수줍은 듯한 글씨로 단 두 글자. 옥분. 어머니였습니다. 연희는 등불 앞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뜻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이 집 어딘가에 있다. 그것은 상자 안에 있지도 문서함 안에 있지도 않았지요. 쥐가 갉아먹은 누더기 이불 안감 사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연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조 씨가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또 하나를 깨달았지요. 조 씨가 사랑채 문서함을 뒤지던 그 밤, 조 씨가 찾던 것이 집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합도였지요. 조 씨는 이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를 쫓아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발 앞서 그것을 연희의 품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누더기 이불 한 채로 위장한 채. 연희는 그 헝겊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천이 뺨에 닿자 눈물이 흘렀지요. 소리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터 국밥집은 장터 한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한자리에서 국밥을 팔았지요. 그 집 아들 분남은 나이 18배, 이미 어른 셋 몫의 짐을 지는 사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손이 널쩍하여 짐꾼으로 이름이 났지요. 힘 하나는 장터에서 당할 자가 없었지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여 사람들은 그를 그저 국밥집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분남이 연희를 처음 본 것은 연희가 석봉의 작업방에 들어가던 날이었지요. 장터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허름한 골목에서 누더기를 두른 소녀가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틀 뒤에도, 닷새 뒤에도, 열흘 뒤에도 분남이 그 골목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소녀가 무거운 짐을 끌거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지요. 분남은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짐을 들어드릴까 라는 말이 입 안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연희가 무거운 것을 들려 할 때면 어느 사이엔가 옆에 서서 슬며시 같이 들었습니다. 연희가 멀리 광천수를 길러갈 때면 어느새 뒤에서 물통을 받아 지었지요. 연희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이 무서웠지요. 하지만 분남은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그것이 조금씩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연희가 처음으로 스스로 비단을 완성한 것은 석봉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어머니의 배합도에 적힌 대로 황금빛 꽃물을 들인 비단이었습니다. 색이 살아 있었지요. 햇볕 아래 펼치자 마치 천 위에서 빛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석봉이 그 천을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연희는 그 비단을 장터에 내놓았지요. 아침에 내놓았는데 점심이 되기 전에 팔렸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이튿날 장터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지요. 연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단을 만들었고 분남이 그 비단을 지게에 지고 인근 장터를 돌았습니다. 홍성장터, 예산장터, 덕산장터를 차례로 돌자 한 달 만에 내포 비단 소녀의 이름이 충청도 일대에 퍼졌지요. 어느 날 분남이 먼 장터를 다녀오다 연희의 비단이 접힌 채 짐 위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칠 무렵이었지요. 분남은 그 비단을 꺼내 잠깐 펼쳐들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단 위를 지나가는 순간 황금빛 꽃무늬가 환하게 살아났지요. 분남은 한참 그것을 보다가 연희가 비단을 거들어 오자 얼른 내밀었습니다. 곱네요. 딱 2글자였지요. 연희는 비단을 받아들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분남의 가슴 어딘가에 걸렸지요. 그날 이후 분남은 장터를 돌 때마다 연희의 새 비단을 가장 먼저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을 했지요. 곱네요. 연희도 그 말 한마디에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포 비단 소녀의 이름이 충청도를 넘어 전라도 장터까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연희의 비단을 구하려는 상인들이 먼 고을에서도 내포까지 발걸음을 했지요. 석봉의 낡은 작업방은 이미 비조받고 연희는 장터 안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광천수를 담는 항아리만 10개가 넘었고 어머니의 배합도에 적힌 꽃물 재료들을 계절마다 구해다 쌓아두었지요. 그 무렵 고향 내포의 명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어머니 조씨에게서 충청도 일대의 내포 비단 소녀가 이름을 날린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계집이 비단을 만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문이 거듭될수록 명옥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연희의 비단을 직접 본 날, 명옥은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틀 뒤 명옥은 인근에서 잔재주 있는 염색쟁이를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넉넉히 쥐어주고 연희의 비단과 비슷한 색을 내라고 했지요. 염색쟁이는 장터에서 연희의 비단을 한 필 사다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빛깔만 놓고 보면 꽤 흡사한 것이 나왔지요. 명옥은 그 가짜 비단을 여러 장터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내포 비단 소녀의 것이라 했지요. 소문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포 비단 소녀의 비단이 색이 고르지 않다는 말이 돌았지요. 금방 색이 바란다는 말도 났습니다. 연희의 이름 아래 팔린 가짜 비단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분남이 먼 장터를 돌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가짜가 장터를 돌고 있소. 내 눈으로 보았소. 연희는 가짜 비단 한 필을 구해다 작업방에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솜씨는 나쁘지 않았지요. 색만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은 구분이 어려울 만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달랐지요. 연희의 손가락이 천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건 광천수를 쓴 것이 아닙니다. 물이 다르면 색이 다르지요. 지금은 비슷해 보여도 햇볕 아래 2시간만 두면 압니다. 분남이 2천을 들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장대 끝에 나란히 묶어 햇볕 아래 세워두었지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연희의 비단은 햇볕 아래서 꽃무늬가 더 선명해지며 색이 깊어졌지요. 가짜는 가장자리부터 색이 발에 들어갔습니다.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소문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가짜를 팔던 상인들은
장터에서 쫓겨났지요. 연희는 그날 밤 작업방에 혼자 앉아 광천수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배후가 어디인지도 짐작했습니다. 연희는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생각했지요. 싸울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더 진짜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겨울이 내려앉은 내포 장터의 주막은 언제나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먼 길을 떠돌던 상인들이 발을 녹이며 술잔을 기울이는 곳이었지요. 연희는 새 작업 공간에 쓸 항아리를 주문하러 갔다가 그 주막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 상인이 연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불쑥 말을 건넸지요. 아가씨, 혹시 내포 최진사 댁딸이오?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귀복이었지요. 충청도와 전라도 장터를 수십 년 떠돌며 별의별 사람을 다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복이 조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조 씨는 내포에 오기 전 전라도 고부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호라비 부호를 찾아 들어가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그 집 아들이 관아에 고발하려 했으나 조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고 했습니다. 귀복은 바로 그 아들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요.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오. 아버지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연희는 술상 위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귀복은 그런 연희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지요. 혹여 그 기록이 필요하거든 말해주시오. 내가 그 아들한테 부탁하면 못 받을 것도 없소.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복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막을 나와 장터길을 걷는 동안 연희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요. 이름을 날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점포를 되찾고 어머니의 비법이 제자리에서 꽃피도록 하고 그리고 조 씨가 저지른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연희가 해야 할 일이었지요. 다만 연희는 그 결심이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분노는 오래전에 눈 위에 쓰러졌던 그날 밤에 녹아 없어졌지요. 지금 연희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가워지던 그날 밤 그 마지막 말. 그리고 누더기 안감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며 딸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 했던 어머니. 그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지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 그것이 연희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작업방으로 돌아오니 석봉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희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스승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석봉은 가만히 듣다가 말했지요. 서두르지 마라. 색이 우러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 일이 있는데도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대문 밖으로 쫓겨난 날로부터 꼭 5년이 지났지요. 봄이었습니다. 내포 장터에는 꽃이 피었고 비단 상단의 깃발이 장터 어귀에서 봄바람에 나부꼈지요. 연희는 더 이상 맨발로 눈길을 걷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옥색 비단 저고리에 쪽빛 치마,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옥비녀 하나. 옷차림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맑았던 눈이 이제는 그 맑음 아래 무게가 생겨 있었지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연희가 한마디 하면 상단의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지 오래였지요. 내포 일대 비단 상단을 아우르는 행수가 된 것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내포뿐 아니라 홍성, 예산, 보령장터까지 연희의 상단이 뻗어 있었지요. 상단의 몸종새,
일꾼 5, 그리고 분남이 오른팔로 앉아 있었습니다. 행수가 되던 날 아침 석봉이 연희를 불렀지요. 작업방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상자를 열자 안에 낡은 빗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검은 치 군데군데 벗겨진 참빗이었습니다. 석봉이 말했지요. 내 어미가 쓰던 것이다. 오래전에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연희는 그 빗을 2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석봉의 눈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울었지요. 석봉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물을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스승의 예의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연희는 그날부터 그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아침마다 빗을 들 때면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빗을 잡던 손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손이었을 거라고 연희는 생각했지요. 분남은 연희의 상단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든든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먼 장터로 가마를 탈 때면 분남이 옆에서 걸었지요. 시비꾼이 붙으면 분남이 먼저 앞에 섰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분남이 먼저 들었습니다.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랬지요. 연희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단 일을 마치고 작업방에 돌아오다 분남이 연희 옆에서 말했지요. 행수,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되었소. 연희는 앞을 보며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분남이 말했지요. 어디까지 가려고 하오. 연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지요. 아버지가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분남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연희 옆에서 나란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연희가 아버지의 점포를 되찾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고향 내포의 사정을 알아봐야 했지요. 연희는 믿을 만한 심부름꾼 하나를 내포로 보냈습니다. 조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포와 집문서가 누구 손에 있는지 알아오라 했지요. 심부름꾼이 돌아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저물역에 돌아온 심부름꾼의 얼굴이 무언가 복잡했지요. 연희는 상단 객주 안으로 심부름꾼을 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상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조씨 마님이 넘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사내에게 광대패 두목이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모를 젊은 광대가 내포 장터에 나타나 조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었지요. 조씨가 그 사내에게 홀딱 반하여 반년도 되지 않아 집문서와 비단 점포 권리증을 몽땅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는 돈이 될 만한 문서를 모두 챙긴 뒤 어느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명옥은 그 소식에 분통이 터져 화병이 들었습니다. 한쪽 눈이 침침해져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요. 조 씨와 명옥은 지금 고향 장터 어귀의 허름한 방 한 칸에서 남의 옷빨래를 받아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남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분노가 솟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슴이 허했지요. 무너뜨려야 할 상대가 이미 스스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 씨를 무너뜨린 것은 연희가 아니었지요. 조 씨 자신이었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부르다 결국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었지요. 연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문서는 지금 어디 있소? 심부름꾼이 대답했지요. 그 광대가 한양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서는 그 사내가 들고 갔을 것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남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한양으로 사람을 올려보내야겠습니다. 그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분남이 말했지요. 내가 직접 다녀오겠소. 연희는 잠시 분남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지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상단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작업방에 앉아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인의 파멸이 자업자득으로 왔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연희가 배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문서를 되찾고 아버지의 점포를 다시 열어야 했지요. 그래야 어머니의 배합도가 제자리에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집문서를 찾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그해 가을, 뜻밖의 소식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라에서 비단 사치 금지령을 내린 것이었지요. 상민과 중인 계층의 비단 착용을 금하고 장터에서 거래되는 사치 비단을 단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장터마다 나타나 비단짐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상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던 비단 수백 필이 압수될 위기였지요. 상단에서 함께 일하던 일꾼 셋이 짐을 쌌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것 같으면 먼저 발을 빼는 것이 장터 사람들의 습성이었지요. 연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몫을 계산하여 쥐어 보내었지요. 분남이 밤늦게 창고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비단을 다른 곳에 숨겨두면 어떻겠소? 당분간 눈을 피하고 있다가 금령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지요. 창고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비단 더미 앞에 서서 한 필 한 필을 손끝으로 훑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분남이 무슨 뜻인지 몰라 연희를 바라보았지요. 연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올겨울 왕실 대비 마마의 생신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귀한 어른의 생신이지요. 교심을 올리는 것은 금령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희는 사흘밤을 세워 가장 아름다운 비단 12필을 골랐습니다. 어머니의 배합도 중에서도 가장 정성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물을 들인 것들이었지요. 황금빛, 쪽빛, 봄풀빛, 그리고 연희가 직접 개발한 진한 자줏빛까지 색색까지였습니다. 연희는 그 비단들을 정성껏 싸서 효심의 비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한양으로 올렸지요. 나라의 어진 마음을 기리는 선물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왕실에서 그 비단을 받아든 대비마마가 비단을 한 필씩 펼쳐보았습니다. 12필이 모두 펼쳐지자 방 안 가득 빛이 찼지요. 대비마마가 한 필씩 손끝으로 훑으며 말했다는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비단은 궁 안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보름이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연희의 상단에 어용상인의 칭호를 내린다는 것이었지요. 어용상인은 왕실의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에게 내리는 칭호였습니다. 그 칭호가 생기자 포졸들은 연희의 창고 앞에서 발을 돌렸지요. 그날 밤 분남이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두렵지 않았소.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지요. 두려웠습니다. 다만 잃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분남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 옆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어용상인 칭호를 받은 이듬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연희가 처음으로 고향 내포에 발을 디디던 날이었지요. 비단 가마가 고향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연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년 하고도 조금 더 된 세월이었지요. 장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장터 어귀의 느티나무도 그대로였고 두부를 파는 노인의 자리도 그대로였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연희였습니다. 가마가 장터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점포가 있던 자리에서 가마가 멈추었지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점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을 통해 그 점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마꾼에게 말했지요.
천천히 돌아 나가거라. 장터 담장길을 돌아 나오는데 어느 허름한 담장 밑에서 두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담 쪽으로 처박은 채 버려진 음식 쓰레기 사이를 손으로 뒤적이고 있었지요. 누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었고 바람에 그 누더기가 퍼덕였습니다. 가마꾼이 그냥 지나치려 할 때 연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멈추거라. 가마가 섰지요. 연희는 가마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두 여인 앞에 가만히 섰지요. 두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한 발 가까이 다가섰지요. 그제야 두 여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지요. 살이 빠지고 눈 아래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아보았지요. 한 명은 조 씨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다른 한 명은 명옥이었지요. 명옥의 한쪽 눈은 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 이상 빛을 잃은 것이 분명했지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분남이 어느새 가마 옆에 와 조용히 섰지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담 아래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따뜻한 볕이었지만 두 여인의 얼굴에는 그 온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몸종에게 눈짓했습니다. 명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연희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마님, 비단 한 조각만 주십시오. 이 추위에 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알아보지 못했지요. 명옥의 눈의 연희는 그저 좋은 가마를 탄 부유한 행수였습니다. 조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쪼그라들어 시선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며 명옥의 말 뒤에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사흘을 버텼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연희는 몸종에게 말했습니다. 짐꾸러미 안에서 이불을 꺼내거라. 몸종이 가마 뒤쪽 짐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것은 고운 비단이 아니었지요. 낡고 헤어진 헝겊 뭉치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았고 군데군데 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색은 바를대로 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누더기 이불이었지요. 연희가 쫓겨나던 날 조 씨가 마당에 집어 던졌던 그 호치불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이불을 직접 받아들었지요. 두 여인 앞에 천천히 다가가 그 이불을 두 사람의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명옥은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이불을 내려다보았지요. 조 씨는 그 이불의 촉감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멈추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지요. 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눈이 커졌고 그 안에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비명처럼 외쳤지요. 연희야. 명옥이 흠칫 놀라 옆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연희의 얼굴을 더듬듯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눈을 바라보다가 품속으로 손을 넣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지요. 두 장이었습니다. 조 씨의 눈이 그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는 두 장의 종이를 앞에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화가 실린 것도 아니었고 슬픔이 실린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지요. 담 아래 봄볕이 두 여인의 누더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돌아서서 걸었지요. 분남이 두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마 행렬이 장터 안쪽으로 향했지요. 장터 안쪽에 연희가 미리 잡아둔 객주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두 여인을 자리에 앉히고 밥상을 드리게 했지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게 했습니다. 명옥이 처음에는 그 배려가 어색했는지 연희의 눈치를 보았지요. 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상을 받았습니다. 두 여인이 밥을 먹는 것을 기다려 연희는 품에서 종이 두 장을 꺼내 탁자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집문서였지요. 광대가 가져갔던 그 문서였습니다. 연희가 한양으로 사람을 올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이었지요. 값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용상인 칭호를 받은 뒤 모아두었던 것을 상당 부분 썼지요.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관아 고발장의 초본이었지요. 귀복 노인에게서 받아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 씨가 고부 땅에서 저지른 일의 전말이 적혀 있었지요. 내포에서 저지른 일까지 덧붙이면 관아에 올릴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 씨의 눈이 두 종이를 번갈아 보았지요. 밥그릇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명옥은 흐릿한 눈으로 두 종이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집은 되찾았습니다. 이 고발장은 아직 관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바깥에서 장터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두 장의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겹쳐 탁자 위에 놓았지요. 그리고 품속 깊이 한 번 더 손을 넣었습니다. 실에 꿰어진 은가락지였지요. 연희가 새 실에 다시 꿰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 씨가 연희의 목에서 낚아챘던 그것이었지요. 어용상인 칭호를 받은 뒤 조 씨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그 가락지를 작물 처리하려다 끝내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연희는 사람을 먼저 보내 그 가락지를 값을 치르고 되찾았지요. 연희는 은가락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 씨는 그 가락지를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명옥이 작게 흐느꼈지요. 연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반응을 재촉하지도 않았지요. 창밖에서 봄볕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은가락지를 다시 집어들어 목에 걸었지요. 실이 목에 닿는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이튿날 아침 연희는 조 씨와 명옥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간밤에 두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했는지 연희는 묻지 않았지요.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발장은 관아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조 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지요. 대신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조 씨에게는 빨래터에서 일하며 사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남의 옷을 빨고 그 삭스로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재물을 탐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 없이 손으로 직접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가지 않는 것이 그 조건이 지켜지는 한에서의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지요. 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그것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의 전부였지만 연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옥에게는 연희의 상단에서 나오는 비단 자투리를 모아 장터 한 귀퉁이에서 파는 일을 맡겼지요. 자투리라 해도 연희의 비단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빛깔이 좋았습니다. 먹고 살 만큼의 몫은 될 것이었지요. 명옥은 처음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자투리를 추려 놓다가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물었지요. 네가 장터에서 처음 비단을 팔 때 내포 비단 소녀라 불렸다는데 그게 정말 내였냐? 연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예. 명옥은 한동안 그 말을 씹듯 되새기다가 자투리 더미로 눈을 돌렸지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숨을 거둔 것은 연희가 아버지의 점포를 다시 열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점포문을 열고 처음으로 비단을 내걸었을 때 분남이 급히 달려와 말했지요. 스승 어른이. 연희가 달려갔을 때 석봉은 작업방 자신의 자리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없었지요. 손에 무언가 쥐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펼쳐보니 아주 작은 천 조각 하나가 쥐어 있었지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연희의 첫 번째 작품이었지요. 5년 전 처음으로 어머니의 배합도대로 물을 들인 그 비단의 자투리였습니다. 석봉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스승의 손이 차가워지도록 잡고 있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연희는 그 황금빛 천 조각을 목에 건 은가락지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것과 스승의 것이 함께 놓였지요. 연희는 그 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라고. 쫓겨난 날 밤 눈 위에 쓰러졌을 때 연희를 일으킨 것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이었지요. 아버지의 점포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지요. 최가 비단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연희가 직접 쓴 것이었지요. 처음 손님이 들어온 날 연희는 점포 안에 서서 비단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연희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누가 뺏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연희가 25이 되던 해 첫 봄이었지요. 매년 이른 봄이면 연희는 장터 어귀의 자리를 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호치부를 한 채씩 나눠주는 날이었지요. 새하얀 무명에 연희가 직접 꽃물을 들인 이불이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빛깔이 달랐지요. 어떤 이는 봄풀 같은 연두였고 어떤 이는 겨울 하늘 같은 쪽빛이었으며 어떤 이는 황토 빛이 따뜻하게 스민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직접 고른 색이었지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줄이 줄어들지 않았지요. 분남은 그 옆에서 이불꾸러미를 들어 나르며 이따금씩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도 가끔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고개를 돌렸다가 얼른 앞을 보았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나란한 것이 오래전부터 편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마지막 이불을 나눠주고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분남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 길을 걸었지요.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분남이 말했습니다. 해마다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졌소. 연희가 말했지요. 이불 한 채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분남이 말했습니다. 이불이 아니라 색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요. 자기 것만 있는 색이니까.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지요.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연희의 목에 걸린 은가락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연희의 비단이 궁중 어의를 짓는 데 쓰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왕실에서 그 비단을 얻기 위해 몇 번이나 사람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요. 하지만 내포 사람들이 더 오래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봄 장터 어귀에서 알록달록한 호치부를 나눠주던 그 여인이었지요. 이불을 받아 드는 사람마다 색이 달랐고 자기 것만의 색을 받아 든 사람마다 한동안 그 이불을 내려다보며 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더기 속에 비단 비법이 숨겨져 있었듯 버려지고 짓밟힌 곳에 가장 귀한 것이 깃드는 법이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그 오랜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봄볕 속으로 나란히 사라졌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